동학기행, 인간이 하늘인 세상. 2020년 초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니 집 밖은 보이지 않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이 되었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럿이 모일 수 없었다. 가슴은 갑갑하고 경제는 어려워져 모두들 힘들어했지만 원래 사회활동이 적고 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상대적으로 견딜만 했다. 이 책의 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바이러스 덕분에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가 준 또 다른 선물은 동학의 발견이다. 초고를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원고의 서술한 내용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그 사이 바뀐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답사를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동학을 만났다.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갖가지 일과 회의에 치여 답사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덕에 나만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동학을 만난 계기는 원주의 장일순 선생 기념관이었다. 한반도 땅끝 진도에 가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라오는 길에는 광주에서 망월등묘역을 찾았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배후기지 역할을 한 원주를 찾았다가 무의당 장일순 사상의 바탕에 있는 동학의 두 번째 교주 해월 최시영을 만났다. 그전에는 동학의 창시자인 수훈 최재우의 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해월을 만나면서 동학의 깊은 세계에 금세 빠졌다. 1989년 아직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시절에 장일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주의 선언이라고 할 만한 한살림 선언을 발표했다. 그 근저에 해월의 사상이 깔려 있었으니 동학은 그만큼 시대를 앞섰다. 동학의 핵심에 사람이 하늘이요 만물이 하늘이라는 사상이 있다. 인본주의는 물론 생명사상, 생태주의가 내재한 셈이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이천식천의 동학사상은 먹는 주체나 먹히는 대상이나 모두 하늘이라는 뜻이다.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모두 하늘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도 선진적이라 할 생명사상을 19세기 후반에 성취했으니 동학이 얼마나 앞선 혁명사상인지 알 수 있다. 동학의 출발, 경주. 동학은 1860년 경주에서 시작되었다. 교조 최재우가 고향 경주에서 세상을 바꾼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체험을 통해 세상을 향한 가르침을 얻었다. 하느님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각각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로 이해돼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상으로 연결되었고 이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에 이르렀다. 이 큰 깨달음을 천도라 했고 천도의 가르침을 동학이라 했다. 하늘이 가르침에 굳이 따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었지만 당신은 서학으로 불리는 천주교가 널리 퍼진 때인지라 서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동국 사람이 스스로 깨우쳤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 이름 붙였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의 포교를 통하지 않고 독학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그 사상적 자주성이 동학으로 활짝 꽃피었다. 진정으로 크고 놀라운 변화는 언제나 세상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동학 역시 그랬다. 조선은 서양이 이끈 전 지구적 근대화에서 최말단에 있었다. 서양이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올 때 그 끝자리에 있는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백 년 늦게 서양을 만났다. 가장 늦게 근대의 길에 들어선 한국에서도 경주는 더더욱 외진 곳이었다. 더욱이 최재우는 주변부에서도 주변인이었다. 한국 유학과 선가의 비주로 꼽히는 최치원의 후예요. 부와 덕망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 후손이라고는 하나 당대에는 재산이든 명예든 변변치 않았다. 아버지가 학자라고는 하나 매번 과거의 낙방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최재우는 이런 집안에서도 적손 취급을 받기 어려운 신세였다. 어머니가 초혼이 아니라 제가하여 최재우를 낳았으니 조선의 법률에 제가녀의 자손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다. 관변 측 기록을 보면 최재우는 옷감 장사도 하고 훈장 노릇도 했다는데 생계를 근근히 이을 정도로 비난했다. 이런 최재우가 경주에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데는 이 지역이 독특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경주는 조선시대 지배 이념인 유교 문화로 비춰봤을 때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 서원에서 그 특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서원은 지배 이념인 유교를 전파하는 핵심 기관으로 학교이면서 동시에 종교기관이다. 유교의 교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교의 성인이나 뛰어난 선조를 모셔 제사 지낸다. 따라서 제사 대상은 유교에서 존숭하는 문인 학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주에는 특이하게 무인과 서자를 모신 서원이 있다. 체제의 중시조 최진립을 모신 용산서원은 조선에서 드물게 무인을 제사 지내고, 체제의 고향집 근처 안강에 있는 장산서원은 이연적이 서자 이전인을 제사 지낸다. 무인과 서자까지도 서원에 제사 지낼 정도로 주변인이 자존감이 높은 이적 분위기 덕에 무인 후손이자 서자와 별 차이가 없는 처지 최재호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상의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최재호는 세상이 맨 끝에서 세상을 뒤집는 과감한 사상을 제시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늘이어서 양반이 아니라도 평민과 천민, 나아가 백정과 기생, 여성과 어린이까지 모두 하늘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오지영이 동학사에 의하면 최재호는 자신이 두 여종을 풀어주어 한 명은 며느리로 삼고 다른 한 명은 양녀로 삼았다고 한다.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한 조선 사회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동학이 얼마나 복된 가르침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최재호가 깨달음을 얻은 경주 용담정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구미산 계곡 깊은 곳에 있다. 지금 용담정은 천도교의 성지로 조성되어 있다. 천도교라는 이름은 1905년 3대 교주인 손병희가 붙인 것으로 지금 천도교의 그새는 극히 미미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잘 찾을 수 없지만 용담정 입구의 용담교구 건물만은 신축으로 성지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체제의 새로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몰리자 가뜩이나 천주교 포교를 염려하던 조선 조정이 주시하기 시작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주문을 외면서 모여서 글을 듣고 또 제의를 올리는 일이 천주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목검을 들고 건물을 추면서 카레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독특했는데 이것이 무력 저항을 연상시켜 조선 정부를 더욱 자극했다. 최재호는 깨달음을 얻은 지 3년 반이 지나 겨우 지나 체포되었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선정관의 보고에 따르면 조령을 넘어서 경상도 땅에 들어서니 주막집 여인과 산골 아이들까지 동학을 말하지 않는 자가 없고 동학 얘기를 듣지 못하는 날이 없느라고 했다. 최재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하던 길에 철종 임금이 부고가 전해져 그 바람에 최재호는 대구의 경상도 가명으로 옮겨져 신문을 받았으며 마침내 그곳에서 칼을 받아 죽었다. 경주는 최재호가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며 또한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의 고향이기도 하다. 최재호는 자신이 이른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최시영에게 교주의 자리를 넘기노라 일찍이 선포했는데 그 때문에 교주의 부재에도 동학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최시영은 교주의 후계자이지만 나이는 교주보다 불과 3살 적을 뿐이었다. 나이로야 친구일 수도 있지만 동학 내에서는 부자 또는 사제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교주와 후계자 관계였다. 최시영은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이니 교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동학과 잘 맞는 사람이다. 최시영은 경주 시내 중심가 천마총 등 여러 구분이 군데군데 야트막한 산처럼 솟아있는 대릉원의 맞은편 상정가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천도교 경주교구가 자리 잡고 있다. 교조가 사형을 당한 후 동학은 서학과 마찬가지로 사학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았다. 최시영은 한평생 관원을 피해 다녀야 했고 포졸이 들이닥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늘 보따리를 꾸려 놓았다. 그래서 최시영의 별명은 최보따리였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최시영은 최재호 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다. 교조의 가르침을 담은 동학의 중심 경제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수차례 간행하여 동학을 널리 퍼뜨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 농민혁명을 주도했다. 최재호가 동학의 창시자라면 최시영은 전도자다.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설법을 정리한 안한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표교의 강력을 크게 확장시킨 사도 바울처럼 입도하고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최시영은 막중한 역할을 했다. 동학은 어느새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의 전국 8도로 퍼져나갔다. 보온, 촛불 집회의 맥.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라도 그러하듯 동학은 종교인 동시에 사회정치 사상이었다. 최시영에 이르러 교리가 정비되면서 동학은 사상적으로 더욱 깊어졌는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교리는 신분제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하층민을 존엄한 주체로서 각성시켰고 각성한 백성들은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1871년 경상도 영해에서 동학교도 이필제가 농민을 모아 밀란을 일으켰는데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사형당한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동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영해를 접수한 이필제는 다시 문경에서 봉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새 세상을 향한 조선 민중과 동학교도의 염원은 여기서 꺾이지 않았다. 탄압 속에서도 전국으로 퍼져나간 동학은 이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1892년 더욱 크게 세력을 결집해 교조 신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충청도 공주에서 모였고 이어 전주 북쪽의 삼내에서 모였다. 해를 넘겨 지도부가 상경하여 궁궐 앞에서 상수를 올리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전주 남쪽 김제의 금구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동시기 충청도 보은에서 최대 규모의 장기 농성 집회를 열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공부할 때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시공간을 정확히 확인해 두지 않으면 사건이 머릿속에 명확히 남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를 찾아보거나 추정하고 연표와 지도는 늘 곁에 둔다. 조선시대 인구수, 동학교도수, 동학집회 참가자 수, 동학농민혁명 피학살자 수 등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그런데 숫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결국 간단치 않다. 특히 소외된 곳이나 어둠의 역사와 관계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어림짐작도 용이하지 않다. 어렵다는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부정확한 숫자가 오히려 그릇된 인상을 심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숫자 매기를 포기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연구자로서 결코 숫자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숫자를 세는데도 답사가 중요하다. 현장에 가봐야 추산된 숫자가 어느 정도나 가능한 규모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은 집회는 읍내에서 심리에 못 미치는 장소인 장례리에서 열렸다. 교주 최시영이 그곳에 머물렀던 것도 이유겠지만 보은은 한반도 남부의 정중앙이니 전라, 경상, 충청의 주요 거점에서 모이기 편리했다. 1893년 3월 보은 집회의 참가자 수는 기록마다 다르게 전한다. 어떤 기록은 1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7만 명이라고 한다.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주최 측이 아니라 동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 쪽에서 내놓은 추산이라. 큰 숫자라고 해서 쉽게 과장으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지금 시민집회의 참가자 수도 집계자에 따라 크게 다르니 100수십 년 전 집회의 참가자 수가 부정확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집회가 일회 또는 하루에 그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지속되었으니 연 인원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장례리는 우뚝한 속리산 아래 깊숙한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지만 넓은 들판을 끼고 있다. 그 들판에서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먹으면서 집회를 이어갔으니 몇 명이 드나들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10,000명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아직은 한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초봄, 흰 옷을 입은 조선 백성 수만 명이 들판 여기저기서 주문을 외고 강론을 하며 또 연기를 피워올리며 밥을 지었을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평생 미천하다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백성들이 자기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말을 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은 작고 조용한 마을만 남고 당시 집회와 관련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지만 들판 가운데 들어서면 그때 백성들이 함성이 메아리치는 듯하다. 백성들이 집회에 놀란 정부는 청주에 있는 군대를 파견하였고 선무사로 어윤중을 보내 해산을 종용했다. 사세가 부득이하면 청나라 군대의 파병까지 요청하려 했다. 평화 집회를 고수한 동학은 정부와의 충돌을 피해 임금의 해산 명령을 수용했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그것이 이듬해 동학 농민혁명으로 연결되었다. 1892년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열렸던 1년의 동학 집회는 정치 주체로서 민중의 의사표현과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선무사 어연중은 보은의 집회를 서양 각국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구인 민회에 견주었다. 비록 성공한 혁명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은 1919년 3.1운동으로 다시 1960년 4.19 혁명으로 연결되었으며 또 1980년과 87년의 민주화운동, 2016년과 2019년의 촛불 집회를 승화되었다. 이들 집회는 지배층과 외세에 짓밟히면서도 결단코 꺾이지 않는 한국 민중의 아우성이었고 한국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한 역사의 진정한 진보였다. 황토현에서 우금치로 동학농민혁명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은 전라도 구부다. 고부는 전주 남쪽으로 현재는 정읍시 고부면이다. 1893년 전라도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는데 그 상황에서도 탐관오리의 수탈은 그치지 않았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이미 있는 만석보 아래에 별로 필요치 않는 새로운 뚝을 쌓으면서 백성을 무리하게 동원했다. 그뿐 아니라 완공이 된 다음에는 새로운 보호의 혜택을 본 농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겼다. 여기에다 부유한 농민에게 불효를 했으니 음행을 했느니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여 재산을 빼앗았고 인근 태인에서 군수를 지낸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기리는 비각을 세운다며 돈을 걷기도 했다.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가 조병갑 하나로 그치지 않았다.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균전사부터 곡물을 서울로 운송하는 일 맡은 전운사까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도
백성들이 고초는 살피지 않고 심지어 속임수까지 써서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갔다. 이런 수탈은 조선 전역에서 벌어진 일로 고부 사람들만 유별나게 겪은 일은 아니다. 고부에서 큰 봉기가 일어나는 데는 동학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학의 사상은 물론 그 조직과 동원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거대한 민중저항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직전의 보훈 집회와 같은 시기에 인근 금구에도 10,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모였다. 탐관오리들은 민중이 단합된 힘을 보고도 수탈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1893년 11월부터 지역 민중이 사발 통문을 돌리며 저항을 꾀했다. 동학으로 각성한 민중이 해방의 염원을 안고 썩은 지배층에 대항한 것이다. 1894년 1월 고부의 동학 접주로 알려진 정봉준이 주도해 1,000여 명의 백성이 고부 관할을 공격했다. 작은 마을 관할은 금세 점령되었고 조병갑은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 다른 밀란도 마찬가지이지만 1차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조정에서는 구군수를 처벌하고 새 군수를 파견했으며 또 안핵사를 파견하여 민심의 동요를 막으려 했다. 새 군수인 박원명은 백성들을 달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새 군수와 함께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밀란을 뿌리 뽑겠다는 듯 가담자를 찾아 엄벌했다. 사태 수습이 길을 찾던 백성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자 다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은 처음부터 고부만 겨냥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새 군수와 안핵사를 파견할 때 전봉준은 이미 고부 인근 지역을 돌며 세력을 규합했다. 그는 처음부터 소의 지역적 경계를 훌쩍 넘는 저항을 계획했다. 저항 세력의 지도부는 경문을 발표하며 마침내 다시 봉기했다. 출발은 고부 남쪽의 무장이었다. 전봉준은 4,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안핵사 이용태의 학종으로 고통받는 고부를 점령했는데 그 사이 저항군의 숫자가 계속 불어나 근 8,000명에 가까운 규모가 되었다. 저항군은 고부를 점령하자마자 진영을 인근의 부안군 백산으로 옮겼다. 너른들 사이에 낮게 솟아오른 백산에 10,000명 정도의 저항군이 진을 치자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던지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저항군들이 앉으면 그들의 주무기인 죽창이 산을 이뤘고 일어서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백산의 진을 쳤고 백산 바로 북쪽에 죽산이 자리하니 실제 지명으로도 뜻이 통했다. 이들은 보고간민을 내세우며 왜구를 내쫓고 권세가를 쓸어버린다고 했으니 이들의 최종 목표는 조선의 혁명이었다. 저항군의 중간 목표는 전주의 전라도 감영 점령이었다. 관군이 저항군이 북상을 막기 위해 남으로 내려오자 고부 황토현에서 일전이 벌어졌다. 완승한 저항군은 바로 전주로 진격하지 않고 승기를 타고 보름간 주변 지역을 돌며 세력을 확대했다. 그 사이 중앙에서 파견된 최정예 군대와 장성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여 승전의 기세를 올렸다. 그런 다음 무장에서 봉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전수성에 무혈 입성했다. 조선 정부는 크게 동요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는데 청군이 참전하자 일본군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출병해 인천으로 들어왔다. 사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저항군은 서둘러 정부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처음부터 지역의 패권 다툼을 겨냥해 출병했으니 동학군이 휴전에 개의치 않고 천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선을 확대했다. 청일전쟁은 처음부터 일본의 압도적 우위로 진행되었다. 천안에서 시작된 전투는 평양으로 전장을 옮겼고 다시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을 향했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은 주전장의 후방인 한반도를 다지고자 했다. 동학군과의 전쟁을 진행한 것이다. 정부와 휴전에 해산했던 동학군은 휴전 다음 달 일본군이 궁궐을 점검하자 재봉기에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군에 맞서 싸웠다. 결전은 논선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인 우금치에서 벌어졌다. 1, 2만 명 또는 심지어 7, 8만 명으로까지 추산하는 동학군은 200명의 일본군과 관군을 합쳐 불과 1,500명에 이르는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 군사수는 훨씬 많았지만 가진 무기라곤 기껏해야 죽창과 구식, 화승총뿐이었던 동학군은 기관총과 하프로 무장한 신식군대의 활약 앞에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우금치 패전 이후 동학군은 패주를 거듭했다. 연합군은 소통을 명분 삼아 전라도 각 지역, 심지어 진도까지 내려가 조선인을 학살했다. 전국적으로 학살 피해자 수가 3, 4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있다. 이때의 조선인 학살은 1894년 오스만 튀르키의 아흐메니아인 학살과 함께 근대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평가되기도 한다. 앞에서 1894년의 동학 농민혁명을 주로 그 중심지인 전라도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으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봉기를 두루 살피면 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무라야마 지주는 조선의 유사 종교에서 동학에 동조한 사람이 적게 보아도 3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 전체 인구가 2천만 명도 되지 않던 시기에 평안도 함경도 등은 제외하고 추산한 수가 이 정도이니 소수의 양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피지배층, 성인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학의 취지에 공감했다 볼 수 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는 노래는 오랫동안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자리한 울분과 좌절을 대변했다. 희소식을 전하는 파랑새가 오히려 슬픔을 만들었으니 파랑새가 녹두밭에 앉으면 녹두꽃이 떨어지고 그러면 녹두가 결실을 보지 못하여 만난 청포목도 만들 수 없다. 그러니 그걸 파는 사람이 영업을 못해 올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지만 노래 이면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다. 녹두는 동안 농민혁명을 이끈 선봉장 전봉준이 별칭이다. 키가 작아 어려서 녹두라는 별명을 얻었고 후에 녹두장군으로 불렸다. 녹두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봉준이 죽었다는 뜻이니 가보년 여름 녹두꽃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지켜봤던 조선민중의 마음을 담은 노래다. 결국 녹두꽃은 떨어졌고 민중은 좌절했다. 동안 농민혁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저항의 기억은 조선민중의 가슴속에 깊이 남았다. 동학의 오늘과 내일. 오늘날 동학의 교세는 극히 미미하다. 후대 동학교파의 주류라 할 천도교조차도 교인수가 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의 순회관은 천도교의 본부임에도 다른 상업시설이 더 넓게 점유하고 있다. 종교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 농민혁명 이후 동학은 교세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일본에 패배한 후 3대 교주 손병희는 무엇보다도 근대 문명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야 직접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다시 친일과 거리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일진회를 이끌며 친일의 길로 들어선 이용구 등은 따로 시청교를 창설했다. 동학이 항일과 친일의 길로 갈린 것이다. 공주 오금치 마루에는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있다. 이 탑은 1973년 대통령 박정희 지원으로 세워졌으며 전면에는 탑 비문이, 후면에는 당시 천도교 교령인 최덕신의 감사문이 붙어 있다. 그런데 탑 비문과 감사문에 새겨진 박정희와 최덕신의 이름 등은 현재 훼손되어 있다. 비문 훼손 사건은 1985년에 일어났다고 한다. 독재와 민간인 학살의 죄상이 있는 자들이 어찌 감히 동학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고 말한 듯하다. 박정희는 친일 전력이 있는 데다 민중을 억압한 독재자였고 최덕신은 6.25 전쟁 때 거창, 산창, 함양에서 양민을 학살한 부대의 사단장이었으니 말이다. 정부의 박해를 받고 일본군에 쫓겨 학살을 당할 때 동학은 교리에 충실했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을 허용하자 힘이 생긴 지도부가 분열했다. 동학은 외부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자기 교리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축되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고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나섰으며 교주의 의견을 교단의 법 위에 두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 학살자가 교령, 곧 교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독재자의 조종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0세기 들어 동학의 정신은 오염되고 훼손되었다. 남한에서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동학을 권력 아래에 두려고 했다. 천도교 교령 최덕신은 1986년 월북했고 북한에서 천도교 위원장 등을 맡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진보적 혁신 사상으로서 동학은 여전히 되살려 연구하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 인간, 나아가 곧 온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인류의 미래를 모색할 때 동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